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을 좋아했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학자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나무위키 역사문서 읽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나 정보를 추구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 걸로 악명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무위키에 있는 역사 문서 중 하나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전공자의 입장에서 문서를 읽어보고 또 보완하고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잘 쓰여진 부분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위키에서 역사 관련된 문서를 읽는 게 시간을 잘 때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나무위키는 역사와 관련된 문서가 아주 많은데요. 첫 시간에 어떤 문서를 읽으면 좋을까 싶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서 전공한 주제도 이 나무위키에 문서로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제 제 전공은 독일에서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보수혁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대중적으로는 조금 낯선 분야라서 처음에는 아무리 나무위키라 할지라도 이 문서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보수혁명 문서가 있었습니다. 최근 수정 시각이 2024년 1월 19일,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한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전에 누군가가 또 이제 새로 수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첫 시간에 한번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문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우선 90% 정도의 시청자는 보수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이 보수혁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몇 줄 이내로 짧게 설명하는 게 이 전공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보수혁명이라는 건 이제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이게 1919년이죠. 그리고 1933년 나치가 집권할 때까지 독일 내에 있었던 어떤 사상의 한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수나 이제 보수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이 사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 반자본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반자유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자유주의가 보수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보수혁명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유주의란 그 근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보기에 근대는 사상적으로는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 계몽주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실현화된 게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근대는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실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이 1920년대와 30년대 이 보수혁명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따랐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실상 독일적인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승전국들이 독일에게 강요한, 그러니까 비독일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제 독일의 기준에서 서쪽이죠. 서유럽적 가치에 기반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무엇인가 새로운 독일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단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치와 같이 어떤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방식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지는 않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선거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이름답게 무엇인가 단 한 번의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 체제를 탈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혁명이라고 할 때 혁명은 그 혁명적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보수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아주 부담스럽지만 정말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수혁명이라고 할 때 보수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독일의 보수적 가치고 혁명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수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배경 지식으로 두고 나무위키에 있는 보수혁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개요, 배경, 대표 인물과 주장, 나치와의 관계, 가치 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1번 개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특히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제국에서 부흥한 반민주주의적, 반자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반공주의적, 그리고 급진적, 보수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말한다. 사실은 이 문장을 이제 대충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민주주의적, 반자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생각해보면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 보수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서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 탄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19세기 말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이제 1차 세계전 직후 독일 제국에서 부흥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독일 제국은 1차 세계전 직후 멸망한 독일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독일 제국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독일 제국 문서를 링크해서 눌러보면 1871년에서 1918년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문장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전 직후 독일 제국에서 부흥한이라는 건 이제 독일 제국은 1차 세계전 직후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가장 여기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반자유주의적 뒤에 있는 반공주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보수혁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반공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제가 앞서 보수혁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바로 반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이 보수혁명론자들이 보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공산주의 역시 바로 이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를 정말 제대로 올바로 극복했냐 아니냐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보수혁명은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적, 즉 자유주의라는 적을 공유했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보수혁명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가지는 적대감보다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는 적대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제 공산주의의 문제는 자유주의를 적으로 가지면서도 이거를 이제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같은 문제를 공유했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내적 친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분명히 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은 언뜻 보면 보수혁명을 잘 요약한 것 같지만 좀 시대착오적인 문장이 있고 표현이 있고, 또 반공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으며, 맞죠? 보수혁명자들은 자유주의를 외세의 이념이자 독일 사회의 세속주의, 자본주의, 부르주아 문화를 주입한 모든 서구적 질병의 원흉으로 비난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문서인데요. 보수혁명은 19세기 독일이 경험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철학적 전조는 사실 뭐 니체 이런 데서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화해서 그냥 독일이 경험한 극적인 변화를 통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는 약한 권한을 가진 의회와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설립했고, 그의 정책은 독일의 도시화와 계급 적대, 기독교 신앙의 쇠퇴, 산업 자본주의 문화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그런 갈등의 원흉으로 의회와 정당들을 비난했고, 독일을 다시 단결시킬 막강한 권위를 가진 국민적 영웅이 나타나길 갈망했다. 사실 이 문단도 굉장히 많은 일반화와 좀 단순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이제 끝없이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수혁명이랑 직접 관련된 문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혁명론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반겼는데, 이 전쟁이 그들이 증오하는 낡은 체제와 단절하고 독일과 대립하는 서구의 영향력을 격파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이제 좀 시대착오적, 여기 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앞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들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컵라면을 좋아했다 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컵라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보수혁명론자들은 이제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1920년대와 30년대가 이제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생겨난 거기 때문에 1차 세계전 때는 보수혁명자들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보수혁명자들은 1차 세계전을 반겼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상당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 패전 후 설립된 자유주의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들이 증오하는 모든 것을 집합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보수주의 운동의 윗세대들은 새로운 공화국을 수용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증오했고 혁명을 통해 독재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이제 단순히 보수주의 내에서 사실 보수혁명이 정말 보수주의 운동의 한 부류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도 최근의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단순히 이제 윗세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용하고 아래 젊은 세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증오했고 이렇게 단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은 있지만. 자, 그리고 다음 챕터는 이제 대표 인물과 주장입니다. 이 챕터는 이제 보수혁명에 속하는 인물들, 몇 가지 인물들의 사상을 좀 짧게 요약하고 설명한 그런 챕터로 보이는데요. 보수혁명에 속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교수들, 엘리트들은 말 그대로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이제 한 문단으로 짧게 요약하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작업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전혀 없고 사실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죠. 입문자도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자면 판덴부르크, 아투어 몰로 판덴부르크는 세계는 낡은 나라와 젊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것이 낡은 것을 넘어서는 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바라보아 지지했다. 따라서 늙은 영국과 프랑스가 젊고 어리숙한 미국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독일의 패배를 합리화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독일의 방향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넘어서 젊은 독일을 만드는 것이 독일의 미래였다. 판덴부르크는 독일의 패전과 새로이 등장한 바이마르 공화국 아래서 소외와 불만을 가진 중간계급과 전직 장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6월회 유니클럽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민족사회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 이후 보수주의 집단들 사이에서 강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토 슈트라서와 아돌프 히틀러 또한 포함되었다. 오토 슈트라서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히틀러 아래 나치에 이제 가입했지만 나중에는 히틀러와 의견 대립을 겪고 자신이 진정한 보수혁명을 실현하겠다면서 나치에서 탈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은 다스 드리트 라이시 제3제국인데 이 책에서 멸러는 보수혁명자의 원함과 포부를 정리하여 독일을 민족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통해 모든 계급을 통합한 제3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죠. 사실 우리가 나치하면 제3제국인데 그 제3제국이라는 용어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제 대중화한 인물은 바로 이 판덴부르크라는 인물입니다. 슈펜글러 또한 보수혁명 운동의 주요한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영국에서 주입된 외세의 이념으로 반대하였으며 그의 저작 서구의 몰락에서 역사 결정론적인 시각에 따라 문명은 부흥과 쇠퇴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서구의 쇠퇴는 독일의 패망을 거대한 역사적 과정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독일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 네, 실제로 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은 당시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펜글러의 또 다른 저작 프로이센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독일의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를 외세의 이념으로 반대했으며 프로이센의 군인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영향을 받은 전제군주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프로이센 국가의 권위 아래 조합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죠.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인데 마르크스주의 는 슈펜글러가 보기에 외세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슈펜글러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주의 또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물론 이 한 문단 한 문단이 이 각 인물들의 사상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요약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문단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큰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카를 하우스호퍼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자체는 여기서 큰 오류는 없습니다. 지정학계의 주요 인물이었고 국가 간의 관계를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러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장악한 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등등등 맞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로서 본 어떠한 논문에서도 카를 하우스호퍼를 보수혁명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하우스호퍼가 다른 여타 보수혁명자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보수혁명적인 어떤 이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무위키의 보수혁명 문서를 한 명의 인물이 작성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우스호퍼를 왜 여기에 넣었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슈미트, 에언스트 밍어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두 인물이 보수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명이 짧은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마지막 챕터, 나치와의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연구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수혁명의 어떤 핵심적 사상을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자본주의, 반의회주의 이런 걸 꼽았는데, 지금 언뜻 들어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에 기여한 것도 그렇고, 반민주주의인 것도 그렇고, 나치와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 연구들에서는 보수혁명자들에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나치의 집권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보수혁명자들은 나치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들은 나치의 많은 점을 지지했고 나치의 부흥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나치의 포퓰리스트적이고 계급 협조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보수혁명론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주의자들이었고 나치보다 확실히 반자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갈등이 존재했다. 그들은 미개한 대중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경멸했으며 나치가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치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낭만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독일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소련과의 동맹을 지지했으며 생물학적 인종차별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 점 때문에 학자들은 보수혁명을 독일 초기 파시즘 내지는 비나치 파시즘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전공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혁명과 나치의 관계를 대체로 이제 잘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도 맞고, 나치의 부흥을 지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의 어떠한 점을 비판했고 어떠한 점을 지지했는지를 보면 보수혁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보수혁명론자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보수혁명론자들의 가장 큰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상 보수혁명론자들의 생각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기에 나치는 바로 이들이 경멸하는 것, 즉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보수혁명자들은 나치와 거리를 뒀죠. 네, 그래서 이 첫 네 줄은 굉장히 적합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소련과의 동맹을 지지했다는 부분은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한데요. 에언스트 니키시라는 인물을 위시로 한 몇몇의 보수혁명자들이 소련과의 동맹을 지지했다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고 사실 이대로 쓰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인종차별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건 이제 맞죠. 왜냐면 나치는 이제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유사 학문이지만 유사 생물학이지만 어떤 학문적 권위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보수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학문적인 시도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고 좀 파렴치한 지지였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책이나 글을 보면 인종차별적인 반유대주의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차별은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뒷받침된 게 아니라 이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죠, 당연히.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볼 때 이 둘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나무위키에서 보수혁명 문서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 몇몇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공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보수혁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 대중이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기에는 괜찮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보시면 이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한 명인지 혹은 여러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각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 슈테언이라는 학자가 쓴 The Politics of Cultural Despair라는 저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슈테언 이 책의 저자인 슈테언은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어떤 학자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이 책은 그가 이제 망명을 한 이후 독일에서 어떻게 나치 같은 사상이 등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일 이데올로기의 어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위키에서 이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보수혁명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룬 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독일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만 기반해서 보수혁명을 서술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저작들도 보수혁명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여기 단 한 권, 루이 듀포라는 프랑스 학자가 쓴
La Révolution conservatrice allemande sur la République de Weimar.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보수혁명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저도 박사 논문에서 참고를 많이 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료가 실린 각주를 보면 이 단 한 문장, 이 점 때문에 학자들은 보수혁명을 독일 초기 파시즘 내지는 비나치 파시즘으로 분류한다 라는 문장에만 쓰인 것이고, 이 책에 실린 보수혁명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이 문서에 잘 담겨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 문서를 좀 더 작성했으면 훨씬 알찬 문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위키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보수혁명에 대해서 모르는 독자가 처음 접하기에는 비교적 양질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학자가 읽어주는 나무위키 문서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사실 보수혁명이라는 게 워낙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재미가 있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재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쓴 박사 논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인 주제들을 나무위키에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나무위키에서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나 문서가 있다면 제안을 해주신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김태수입니다. 역사학자가 읽어주는 나무위키, 오늘은 루르 점령에 관한 문서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루르 점령이란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1923년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벨기에와 프랑스가 독일의 산업지역인 루르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최근 수정시각 2023년 12월 18일로 비교적 최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 루르라는 지역은 독일어 발음으로는 루어에 가깝지만 이제 한국어 표기법상 루르라고 표기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사진은 프랑스군이 이제 시내로 진주하는 사진인 것 같고, 위에 사진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프랑스군이 이제 독일인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독일인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라는 굉장한 수치심을 안겨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특히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독일이 정작 전쟁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선이 독일 국경 외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민간인들이 적군을 마주할 일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프랑스군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던 것이죠. 특히 프랑스가 이때 백인 군인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흑인 군인들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독일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독일 영토 내에 흑인 군인이 들어왔다는 것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제 일시 1923년 1월부터 1925년 8월까지고요. 장소 독일국 루르. 피해 결과, 영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영향에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극우화의 가속화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극우화의 가속화 둘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아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루르 점령으로 인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고, 루르 점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극단화된 것은 맞지만 사실 또 루르 점령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화폐 개혁을 통해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극우화의 경우에도 루르 점령으로 인해 히틀러의 맥주홀 폭동이라든지 몇몇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루르 점령이 끝나고 나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상당히 안정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여기서부터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제껴두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요 챕터가 있네요. 프랑스와 벨기에가 군대를 동원하여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를 점령한 사건. 점령 통치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였다. 돈을 안 갚는다고 타국 영토를 침공하고 저항하는 현지인들을 처형한 이 사건은 독일의 극우화와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자, 극우화와 초인플레이션은 제가 방금 말했지만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챕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지불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중한 전쟁 배상금을 짊어졌는데 독일이 지불해야 할 액수는 무려 1320억 골트마르크였다. 전후 엉망진창이었던 독일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거금을 갚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1922년 연말 독일은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프랑스와 벨기에는 배상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는 독일을 자꾸 눈감아 주다가는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아예 무효화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할 테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일을 쥐어짜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프랑스는 비록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독일이 언제든지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1870년에 이미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통해서 독일, 그러니까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까지는 프랑스는 이미 민족 국가를 갖추고 있었지만 독일은 작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이 프랑스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 독일이 통일 국가도 갖추고 또 인구도 상당히 역전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경향이 더 분명해져서 이미 프랑스의 인구가 아마 4천만 명 정도였던 것 같고 독일은 당시 이미 6천만 명을 돌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이나 어떤 인구적인 측면에서 프랑스가 독일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프랑스와 벨기에는 빌헬름 쿠너 독일 총리가 협상국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의심이 강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라인한트 일대를 점령하고 독일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하지만 협상국의 또 다른 일원이었던 영국은 강압적인 조약 이행에 반대했다. 특히 영국에서 노동당 진영에서 이제 반대가 강했는데요. 영국 노동당은 프랑스의 이런 조치를 제국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독일의 군사적인 제재 대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영국은 이조차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배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석탄과 목재가 6개월 가까이 연체되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레몽 푸앙카레 프랑스 총리는 1923년 1월 루르 지역을 점령할 것을 군대에 지시했다. 네, 여기서 푸앙카레 총리는 총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었고 대독일 강경론자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사 점령에 대한 독일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독일인들은 프랑스의 점령에 거세게 반발했다. 무장 투쟁까지는 없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은 만연하였다. 사실 여기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써놨지만 독일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학에서는 이때 독일의 저항을 파시버 비더슈탄트, 파시브는 이제 수동적인 거고 비더슈탄트는 독일어로 저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무장 저항이 아니라 수동적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도 루르의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지시하여 이 루르 투쟁을 적극 지원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때 수동적 저항이란 무력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파업, 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해서 루르 지역에 살았던 독일인들이 프랑스와 벨기에의 어떤 당국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벨기에는 자국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석탄을 채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점령 말기에는 파업뿐만 아니라 일부 저항 세력에 의하여 열차 선로가 사보타주 당하는 등 독일인들의 저항은 더더욱 거세졌다. 이때 독일 철도 노동자들이 프랑스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사실 자국의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독일 철도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운행 시설에 관한 서류들이 전부 독일어로 돼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번역이 많은 경우 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엉망이었던 독일의 경제는 총파업으로 인해 더욱 추락했다. 경제 대공황, 디폴트, 총파업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 배상금은 계속 지불해야 했다. 여기 뭐 디폴트, 총파업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경제 대공황이 왜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경제 대공황은 보통 고유명사로 192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말하죠. 물론 독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맞지만 지금 이거는 1923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정부는 돈을 찍어서 갚기로 결정했다. 돈을 찍어서 화폐를 직접 지불한 것은 아니고 그 화폐로 자국 시장에서 귀금속을 구매하여 갚은 것이다. 이는 당시 독일의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매우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량의 통화가 시장에 나와도 바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화폐 남발은 종국적으로는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자, 여기도 이제 설명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초인플레이션이 프랑스의 루르 점령으로 인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수동적 저항, 제가 방금 말했던 수동적 저항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 약 200만 명의 독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대신 임금을 계속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초인플레이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점령 통치는 민주국가가 같은 유럽 국가에 행한 것 치고는 상당히 과격했다. 2년 동안 130명가량의 독일인들이 사보타주 혐의로 프랑스군에 처형당했다. 네, 맞습니다. 점령 말기에는 한 프랑스 중령이 독일인에게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프랑스군은 이 중령의 관을 운구하면서 조의를 표하지 않는 독일인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이런 행동은 고스란히 촬영되어서 나중에 나치가 독일에게 반프랑스 감정을 선동하는 데 쓰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독일을 동정하고 프랑스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다. 여기서 전 세계적이라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 같고 영국과 미국에서 프랑스를 비난하는 여론이 점점 커진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 1차 대전 승전국의 일원이었던 영국과 미국도 프랑스의 행보를 비난했다. 맞습니다. 영미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던 프랑스는 양국의 압박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프랑스가 영국, 특히 미국에게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던 이유는 세계대전 와중에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1924년에 도스안이 채택된 후 프랑스와 벨기에는 루르에서 철수했다. 도스안이 무엇이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복잡한데 큰 틀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정해진 독일의 막대한 배상금을 이때 당시 독일의 경제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미국이 제안한 전쟁 배상금 감축안에 동의한 것이었다. 1924년에 프랑스에서도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점령을 유지할 비용이 없기도 했다. 이때 루르 점령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화폐 가치가 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셀리 마크라는 한 연구가가 1978년에 루르 지역 점령에 따른 프랑스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의외로 9억 마르크 흑자였다고 한다. 사실 저는 이제 보수혁명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사를 전공한 학자이지만 이 연구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나중에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프랑스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자 독일인들은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키웠다. 1924년에 극우파의 주도로 라인란트가 독립을 선포했고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죠. 위넨 폭동을 일으켰다. 1년의 반체제 운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불안정은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마지막 문단 사실상 반응이라는 챕터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루르 점령의 장기적인 역사적 영향을 설명하는 그런 문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단이 제가 이 시기를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첫 문장 바이마르 공화국이 프랑스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자 독일인들은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키웠다. 이 문장은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1924년에 극우파의 주도로 라인란트가 독립을 선포했고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위넨 폭동을 일으켰다. 이 문장은 우선 위넨홀 폭동이 1923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문장, 즉 1년의 반체제 운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불안정은 심화되었고 이것이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라는 문장은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동의하기가 힘든 그런 문장입니다. 우선 이 위넨 폭동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바로 다음 날 실패한 그런 쿠데타 시도였고요. 그 실패한 쿠데타의 결과 히틀러는 짧지만 징역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징역 생활을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히틀러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더 이상 쿠데타를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를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나치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했는지 다룰 때 나치가 중요한 선거들에서 승리한 것을 예로 꼽죠. 바로 이 전략, 즉 선거에 참여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히틀러의 이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도 루르 점령과 히틀러의 징역 이후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1920년대 말 대공황이 들이닥치면서 독일이 큰 위기에 빠진 이후에야 성공하기 시작했던 전략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시작됐고 1933년 나치가 집권하면서 몰락했다고 가장 흔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볼 때 역사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시기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불안정한 시기, 공화국의 불안정한 시기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루르 점령 이후 그리고 대공황 때까지 있었던 상대적인 안정기입니다. 상대적 안정기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안정기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정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함을 안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르 점령 이후의 독일은 바로 이 역사학자들이 상대적 안정기라고 하는 나름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마지막 문장 반체제 운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바로 이것이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문장은 중간에 너무 많은 생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생략을 가지고 있고 경제 대공황의 여파 이런 걸 전부 제거해놨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 루르 점령을 끝내고 상대적 안정기를 맞이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있었던 문서 처음에 나왔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루르 점령으로 인해 초단기적인 측면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결국 슈트레스만의 화폐 개혁으로 새로운 마르크 체제가 도입되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르 점령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독일의 의도치 않게 독일의 안정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나무위키에서 루르 점령에 관한 문서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루르 점령이 뭔지 아예 몰랐던 독자라면 이 문서를 읽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정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필요하고 특히 초인플레이션이나 극우와의 가족과 같은 문구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조그만 사실관계가 틀린 게 아니라 1920년대 독일 그리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각주가 4개가 있는데요. 각주로 따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각주에는 이제 참고 문헌이 있는데 여기는 참고 문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논문도 아닌데 참고 문헌이 굳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고 문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글을 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고 문헌이 없으면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에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마지막 4번째 기타 챕터를 보면 루르 점령으로 인해 클라이페다 지역, 이건 이제 독일의 한참 동쪽이죠. 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루르 점령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 문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 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루르 점령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또 제가 나무위키에서 읽어봤으면 하는 문서나 자료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무위키에서 조금 새로운 성격의 문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역사하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의 흐름 혹은 시대에 관해서 살펴보지만 오늘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역사학자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학자들 중에서 아주 개인적으로나 어떤 학자적으로나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라인하르트 코셀렉이라는 인물은 20세기 독일에서 한스 울리시 벨러라는 인물과 또 토마스 니퍼다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역사학자 중 한 명입니다. 사실 한국에 워낙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무위키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문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워낙 학문적 세계가 방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면을 설명할 수는 당연히 없고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한 발 걸친다는 느낌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서가 있고요. 개요, 생애, 사상, 대표저서 이렇게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코셀렉은 독일의 역사학자이다. 개념사 베그리프스게시시테 프로젝트로 매우 유명하며 전후 독일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이자 역사 이론가이다. 이 개념사가 뭔지는 아마 뒤에 조금 설명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셀렉의 생애 초반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파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1941년 18세의 나이로 독일군에 입대하게 된 그는 동부전선에서 보병으로 복무하였고 종전 이후에는 소련군의 포로로 사로잡혀 카자흐스탄의 포로 수용소에서 1946년 가을까지 있어야 했다. 네, 여기 18세 이후에 이제 행적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코셀렉은 이제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그의 형과 동생을 비롯한 친지들과 상당수의 친구들을 잃었고 포로 수용소에서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기도 하였다. 또한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의 비극과 독일군에게 가족을 잃은 폴란드인들 감독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그의 역사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코젤렉의 어떤 역사관에서의 특징은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떤 낙관적 계몽주의에 반하는 상당히 비관적인 면이 있는데 아마도 그의 청년 시절에 이런 경험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941생으로 독일로 귀환한 그는 1947년부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로 진학하여 카를 야스퍼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카를 레비트, 헬무트 플레스너, 그리고 칼 슈미트 같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 밑에서 역사, 철학, 사회학, 공법을 공부했다.
사실 이때 이제 그 47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진학하기 전에 귀환한 이후 연합국의 지도하에 있던 탈나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연히 그의 강사로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될 에릭 홉스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후 각각 영국과 독일에서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활동하게 될 이 두 인물이 탈나치 교육을 담당할 기관에서 만났다는 것을 보면 이 시기 독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 얼마나 역사적 격동기에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윽고 1954년 기념비적인 박사 논문 비판과 위기를 제출하면서 코젤렉은 독일 안팎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 비판과 위기는 박사 논문이지만 굉장한 역작인데요. 많은 독일 역사학자들이 20세기 독일 역사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박사 논문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한 작품입니다. 비판과 위기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것에서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독일어 크리틱 und Krise에서는 이미 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날 어떤 언어 유의적 측면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크리틱 그리고 크리세 각각 비판과 위기를 뜻하는 이 단어의 의문적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지은 이런 거는 이제 이후에도 코젤렉의 작품에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판과 위기가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20세기 독일 역사학에서 가장 위대한 박사 논문이라고 꼽혔는지 아주 짧게나마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과 위기는 코젤렉이 주로 18세기 유럽을 다루면서 분석한 어떤 논문입니다. 코젤렉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아주 분명한데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7세기에 어떤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자 절대주의 왕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주의 왕정은 체제를 안정하고자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절대주의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한에서 시민들에게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민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음에는 이 시민층이 절대주의 권력을 비판하지 않지만 일단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애초의 전제 조건, 즉 절대주의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기고 국가 그리고 교회라는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층의 눈에서 봤을 때 비합리적인 요인들, 계몽주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비판하면서 점차 위기가 심화되었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그래서 근대성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거대한 역사적 태제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코젤렉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재직하던 베르너 콘체의 영향을 받아 사회사 연구에 몰두하였고 1965년 교수 자격 논문으로 개혁과 혁명 사이의 프로이센을 제출한다. 여기서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주로 이제 대륙 유럽에 있는 제도인데요. 유럽에서는 박사 논문을 쓴 이후 바로 교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박사 논문이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반면 이 교수 자격 논문은 최소 7에서 8년 정도 걸리고 분량도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젤렉이 바로 이 교수 자격 논문으로 개혁과 혁명 사이의 프로이센을 제출했는데 제목부터 아주 멋있는 그런 제목이죠. 이 저작의 핵심 태제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 프로이센의 개혁이 독일 내에서 프랑스 혁명에 상응하는 부르주아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오늘날까지도 프로이센의 개혁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단행본으로 다뤄진다. 교수 자격 논문 제출 이후 코젤렉은 66년 보훔 대학교 정치학과 종교수와 68년 하이델베르크를 거쳐 74년 신생대학인 빌레벨트 대학의 근대사 및 이론 강좌의 종교수로 취임한다. 한스 울리시 펠러와 윌겐 코카를 비롯한 역사적 사회과학을 주창하는 사회사가들의 성지였던 빌레펠트 대학에서 코젤렉은 1988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펠러, 코카와 함께 빌레펠트 학파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 빌레펠트 학파는 실제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역사 학파 이름이었습니다. 1972년부터 코젤렉은 콘체와 중세사가 오토 브루너와 더불어 역사적 기본 개념들, 게시실리시의 쿤베그리페로 알려진 개념사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다. 79년 출간된 지나간 미래, Vergangene Zukunft와 더불어 코젤렉의 대표적으로 평가되는 역사적 기본 개념들은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신학자, 법학자, 경제학자와 같은 독일 학계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하여 작업한 결과물로 코젤렉은 콘체와 브루너 사후에도 97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총 7권을 완간하였다. 여기 이제 7권이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이 시리즈는 한 권이 각각 1000쪽을 넘을 정도로 이제 방대한 분량인데요. 이 7권을 다 합치면 약 9000쪽에 달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기본 개념들이라는 시리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역사, 근대, 문화, 자유, 진보와 같은 119개의 기본 개념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의미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한 개념사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역사학의 작업 중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 써있는 대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100개가 넘는 역사학에서의 기본 개념들이 주로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의미 변화가 있었는지 사전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어로도 현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 항목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독일어로 역사는 게시시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게시시테, 즉 독일어에서 역사라는 단어에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이야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의 역사가 리스토아이고 이 리스토아에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이야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에서는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다른 단어로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어나 다른 유럽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어떤 의미 변화가 있었느냐? 이 기본 개념 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전근대까지는 이 게시시테, 즉 역사라는 단어가 주로 이야기로 쓰였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하나의 집합 명사로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역사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근대 시기가 지나면서 영어로 치면 더 히스토리, 독일어로는 디 게시시테, 즉 하나의 거대한 집합 명사로서 역사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이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개념들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역사적 기본 개념들이라는 시리즈의 주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생애만 살펴봐도 코셀렉이 그냥 일반적인 역사학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굉장히 거대하고 근본적인 역사적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셀렉의 역사관에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근대성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다. 코셀렉은 박사 논문 비판과 위기에서 그 부제인 시민사회의 발병 기원에서 드러나듯이 계몽사상에 기원하는 근대 역사 철학의 비판에서 비롯되는 근대 세계의 위기를 해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이제 발병 기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파토게네세 독일어로. 코셀렉이 근대를 바라보는 그런 비관적인 시선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를 기본적으로 위기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코셀렉의 사상은 카를 슈미트를 비롯한 20세기 초반 독일 신보수주의의 비판적 근대관의 영향력이 강하게 보여지며 또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의 태제와도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 계몽의 변증법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책인데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성을 둘러싼 그의 고찰은 대표적 작품인 지나간 미래와 역사적 기본 개념들에서 진행된 개념사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1750년과 1850년 사이의 시대를 말 안장시대, 사텔자이트로 규정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자유, 진보, 역사와 같은 개념들이 근본적인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역사적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짧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말 안장시대라는 거는 혁명처럼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점진적인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젤렉이 고안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Gleichzeitigkeit, der Ungleichzeitigkeiten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정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개념들이 정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현상들이 동시대에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런 말 안장시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셀렉은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라는 개념이 사실 코셀렉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Erfahrung 이거는 경험이고 Raum은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Erwartung은 기대이고 Horizont는 지평선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경험 공간은 사람이 이전까지 살면서 경험한 말 그대로의 경험 공간입니다. 기대 지평은 사람이 이제 미래를 내다봤을 때 혹은 앞을 내다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인 것이죠. 그런데 코셀렉이 보기에 근대와 정근대를 구분짓는 핵심은 바로 이 정근대에는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일치한 반면 근대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분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사람의 생애를 상상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근대 시대는 한 사람이 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런 변화를 겪지만 그 변화를 겪는 과정이 그 전 세대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똑같이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늙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이 많다는 것이 젊은 사람이 곧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과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늙은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는 어떻죠? 근대 시대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혁명이라는 것이 생기고 정치체제가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이 늘어난다는 것이 단순히 일직선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전의 시대에서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공간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기대하는 기대 지평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코젤렉이 보기에는 이것이 근대의 핵심이었고 사실 이거는 독일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우리는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 중세, 근대 이런 말을 쓰죠. 근대는 우리와 가까운 시대라는 뜻이고 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멀다는 의미이고 중세는 단순히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근대를 가리킬 때 노이자이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노이자이트가 뭐냐? 노이는 새로운 이라는 것이고 자이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노이자이트, 즉 새로운 시간, 성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 구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근대에 이르면서 인간은 기존에 예측 가능했던 경험 공간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대 지평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즉 근대 이전의 정태적 사회가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인간의 예측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코젤렉은 근대화 과정을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의 분리로 설명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라는 첫눈에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단어와는 달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나 어떤 시대적 특징을 이렇게 명료한 개념으로 포착한다는 점에 있어서 역사학자로서 코젤렉의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표 저서도 있는데 이 제목들만 봐도 코젤렉이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근본적인 주제들에 천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ritik und Krise, 비판과 위기, 박사학위 논문이었죠. 그리고 Proisen zwischen Reform und Revolution, 개혁과 혁명 사이의 프로이센, 교수 자격 논문,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었죠. Das Zeitalter der Europäischen Revolution, 유럽의 혁명 시대,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역사학의 기본 개념들, Vergangene Zukunft, 지나간 미래, 이것도 아까 기대 지평과 경험 공간의 분리라는 그런 맥락과 일치합니다. Hermeneutik und Historik, 해석학과 역사학, Zeitschichten, Studien zur Historik, 역사의 층들, Vom Sinn und Unsinn der Geschichte, 역사학의 의미와 무의미. 이런 제목들을 보면 코젤렉이 얼마나 근본적인 주제들에 천착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젤렉은 벨러 및 코카와 함께 종종 빌레펠트 학파로 분류되긴 하고 그의 개념사가 사회사와 접점이 맞닿아 있긴 하지만 벨러는 그의 개념사 프로젝트를 상당히 미심적인 눈길로 바라보면서 개념사를 사회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빌레펠트 학파, 개념사, 사회사 이렇게 있는데 사회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사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즉 1960년대와 70년대에 등장한 역사학적 흐름인데요. 도대체 독일에서 나치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정치사 중심이었던 독일 사학계를 사회사적 관점을 가지고 다시 살펴보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젤렉도 이런 사회사가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다른 사회사가들과 다르게 코젤렉은 기독교 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것 역시 상당한 차이점. 이것은 코젤렉의 생애나 다소 회의주의적 역사적 사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코젤렉은 근대를 기본적으로 위기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어떤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진보 지식인들과는 특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독 사회사를 선도한 빌레펠트 대학에 속해 있었지만 코젤렉은 학문적 아웃사이더에 가까웠고 오늘날에는 위대한 아웃사이더로 불려지고 있다. 코젤렉이 이미 생애에도 워낙에 잘 알려져 있고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라는 것까지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위키에서 라이나르트 코젤렉이라는 독일 역사학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술도 짧긴 하지만 굉장히 잘 축약되어 있고 그의 학문적 특징이나 생애도 적절하게 잘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꼭 나무위키를 읽는다는 목적보다는 코젤렉이라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코젤렉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인데요. 제가 독일어를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코젤렉의 글을 읽으면서 독일어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교에서 글을 읽었을 때와 이후 대학원에서 코젤렉의 글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그의 글을 읽었을 때는 글이 굉장히 멋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유려하다, 부럽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나중에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에 들어선 이후 읽게 된 그의 글은 저에게 일종의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코젤렉과 같은 위대한 역사자는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코젤렉은 대단한 역사자인데요. 이 짧은 나무위키에 있는 글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살짝 코젤렉의 역사 세계에 발이라도 담궜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문서를 읽어봤습니다. 사실 코젤렉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거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역사자가 몇 명 더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코젤렉 말고도 다양한 역사자들을 설명해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역사학자로서 나무위키에서 미넨 폭동 혹은 맥주얼 폭동이라 불리는 문서에 관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이 맥주얼 폭동이라 불리는 사건은 1923년 11월 히틀러가 하룻밤 사이에 일으킨 어떤 쿠데타 시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나무위키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나무위키 문서를 읽어보는 것은 어떤 틀린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이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전공자로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이 컨텐츠의 목적 자체가 틀린 내용들을 굳이 하나씩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자, 이제 문서에 들어왔는데요. 문서 제목은 미넨 폭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넨 폭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맥주얼 폭동, 히틀러 폭동, 히틀러 쿠데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독일에서는 가장 흔하게 히틀러 푸츠, 즉 히틀러 쿠데타라고 불립니다. 먼저 개요를 보겠는데요. 1923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독일국 미넨에 있었던 국가 전복 시도 사건. 이 사건으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지역 극우 정치인이 일거의 전국구 스타로 부상했다. 미넨 폭동, 미넨 맥주얼 쿠데타, 맥주얼 폭동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네,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배경입니다. 로마 진군.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무솔리니의 집권 과정이죠.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은 사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가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어설픈 도박이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대성공하여 정권을 차지했고 이는 유럽 각지의 극우 세력과 파시스트들에게 일종의 롤모델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로마 진군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굉장히 확률이 낮은,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 확률이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럽의 다른 극우 세력들에게도 일종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르 점령. 루르 점령은 제가 바로 지난번 시간에 다뤘었죠. 프랑스의 푸앙카레 정권은 1923년 벨기에와 함께 군대를 파병하여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했다. 이는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상의 전쟁 배상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강제 징수를 위해 선택한 극단적 방법으로서 라인란트 일대가 독일군의 주둔이 금지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영토 불법 점령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전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베를린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공공연히 무력 항쟁을 선택하지 않은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혼재되어 있었다. 네, 이것도 제가 지난번 루르 점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1919년 독일 공산당 폭동과 바이에른 소비에트, 작센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인한 일시적 정부 전복, 당시 만연한 공산당의 정부 전복에 대항하여 우익 세력들의 적개심과 위기감이 크게 적용했으며 베르사유 조약하에 정치적 무능으로 비판받던 바이마르 정부를 대체하여 우익 쿠데타로 정부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 바이에른의 특수성. 바이에른 지방은 베를린 등 프로이센 지역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미넨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정권의 진압에 기반한 강력한 우파 진영의 근거지가 되었고 좌파 세력이 강했던 베를린에 대한 불만은 더더욱 커져만 갔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미 1919년에 바이에른 국민당이 창당되었고 바이에른 국민당에서는 베를린 중앙정부에 대해서 분리 독립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히틀러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3년 9월 1일과 2일
뉘른베르크 독일의 날 집회에서 극우 세력들은 독일 투쟁동맹이라는 연합단체를 결성하였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죠. 나치와 오버란트 동맹, 제국 깃발 등 온갖 남부 극우 단체들이 결집하였고 에른스트 로엠의 사전 공작으로 히틀러는 독일 투쟁 동맹의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나치당과 달리 투쟁 동맹에서 히틀러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투쟁 동맹 자체가 애시당초 다양한 생각과 꿍꿍이를 가진 이들의 5월 동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투쟁 동맹 참여자 중 힌덴부르크와 함께 명콤비로서 탄덴베르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있었다.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가 투쟁 동맹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잡고 있었다면 쿠데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투쟁 동맹 내에서의 불확실한 위치로 투쟁 동맹 내부에서 쏟아져 오던 결단, 거사와 같은 요구와 압력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투쟁 동맹 내 중간 간부진들도 경제난과 사회 혼란 속에서 투쟁 동맹 조직원 및 일반인들이 극좌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정부는 구스타프 리터폰 카르에 사실상의 독재권을 부여했다. 이 리터폰 카르라는 인물은 바이에른의 전 주총리였는데요. 상당히 극우적인 인물로 이때부터 이미 바이에른 주정부 공화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바이에른의 유대인 가족을 추방하는 등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르는 극좌파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극우 세력의 집회 요청도 대부분 불허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안을 통제했다. 내부의 압박 속에서 바이에른 정부마저 이렇게 나오자 히틀러는 바이에른의 우파 민족적 정부 역시 결국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거는 같은 우파 진영 내에서의 어떤 권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바이에른주 정부 인사들도 결코 민주적인 양반들은 못 되었다. 이 사람들도 프로이센과 그들이 중심된 베를린의 사회민주당 좌파 정권에 대해 분노하긴 매한가지였고 투쟁 동맹을 이용만 하고 팽한 다음에 베를린의 좌파 정부를 타도하고 군부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카르 그리고 바이에른주 경찰청장 한스 리터폰 자이서 바이에른의 독일군 지휘관 오토 폰 로도프 3인이 주축이 된 바이에른 정부 세력은 로마 진군을 모방해 바이에른과 그 주변의 준군사 조직 및 무장단체를 총동원해 베를린으로 진군한 다음 거국적 독재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베를린의 육군 총감 한스 폰 젝트와 면담했으나 젝트는 이 어설픈 계획에 전혀 찬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압의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말 그대로 상상으로 끝났다. 젝트의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받은 바이에른 정부 인사들은 혈기 넘치는 투쟁 동맹을 제어하여 자신들의 통제 범위 바깥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을 막고자 했다. 이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투쟁 동맹에 압력을 가했으나 이는 역효과만 가져왔다. 히틀러는 계속되는 아래로부터의 권리 요구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바이에른 주정부를 장악한 다음 베를린으로 진격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금 이 모든 게 무솔리니의 로마 행진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11월 6일 주요 참모들과 논의한 후 쿠데타를 결심했고 11월 7일 투쟁 동맹 지도자 회의에 쿠데타 계획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이 필요한데요. 히틀러는 사실 9월부터 계속해서 쿠데타 결심을 했었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바이에른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치의 신문 폴키셔 베어박터라는 신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를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 나치의 신문을 금지하려는 명령을 내렸었고요. 문제는 바이에른 주정부에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언급된 바이에른의 독일군 지휘관 오토 폰 로서프가 이 명령을 사실 집행해야 될 인물이었는데요. 이 명령을 대놓고 따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고 이런 혼란을 히틀러는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8일 밤에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쿠데타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1923년 11월 8일 오후 8시 뷰르거 브로이켈러 에벡주얼에서 예정대로 혁명 5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 뷰르거 브로이켈러라는 이름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뷰르거는 그냥 시민 이런 뜻이고 브로이켈러는 맥주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맥주홀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혁명 5주년 기념 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18년 11월에 11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혁명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11월 혁명을 통해서 이전에 독일 제국이 무너졌고, 이때 당시, 그러니까 1923년 당시 현재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의 나치와 바이에른 주정부 사람들을 비롯한 극우 진영 내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타도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이 1918년 11월의 혁명도 결코 긍정적인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이 나무위키 문서에서 혁명 5주년 기념 집회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보통 기념 집회는 어떤 그 주최 측에서 기념할 만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니까요. 사실 기념 집회는 아니었고, 단순히 이 위에서 언급된 구스타프 리터폰 카르라는 인물이 자신의 정치적 계획들을 말하는 어떤 연설회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뮌헨과 바이에른 정부의 유력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8시 30분, 나치 돌격대의 무장병력들이 홀을 포위하였고, 뒤이어 무장병력들의 호위 속에서 히틀러가 홀에 나타났다. 히틀러는 연단에 올라, 정확히는 의자에 올랐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이에른 주정부의 해산과 과도 정부의 수립을 선언했고, 이 과도 정부에 카르, 자이서, 로도프 3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물론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무력을 동원한 강요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이들은 히틀러의 강압에 이끌려 과도 정부 참가를 약속하는 연설을 했고, 곧이어 루덴도르프도 연설을 통해 쿠데타의 지지 및 과도 정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기로 이 뮌헨에서의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 히틀러의 계획은 루덴도르프를 수장으로 내세워 베를린으로 진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내각 수반으로, 루덴도르프를 군 총사령관으로 하고 국방장관 로서프, 경찰청장 자이서, 바이에른 주지사 카르를 각각 내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루덴도르프를 내세운 것은 루덴도르프가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독일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각 르웸은 에른스트 르웸이죠. 돌격대를 지휘하여 뮌헨의 주요 관공서를 습격했다. 뮌헨의 군사령부와 병영, 경찰청과 주요 관공서들이 하나둘씩 접수되었다. 그러나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돌격대원들은 곳곳에서 엉성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군사령부를 기껏 점령하고도 가장 중요한 통신실을 신경 쓰지 않아서 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계속 병력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때 로조프가 통신실에서 직접 병력 배치를 명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날 가장 중요한 실수를 했는데, 돌격대가 접수하지 못한 부대의 접수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맥주호를 떠나면서 카르, 자이서, 로조프 3인을 석방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감시할 병력을 붙인 것도 아니었다. 이들의 석방을 히틀러가 아닌 루덴도르프가 지시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쿠데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인물들을 쉽게 놓아주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날짜가 바뀐 11월 9일 2시경부터 새벽 2시입니다. 카르를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정부는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여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였고, 애시당초 어설픈 무장의 돌격대로는 제대로 된 정규군을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돌격대원들은 접수한 시설에서 철수해 도망치기 바빴고, 히틀러와 루덴도르프는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11월 9일 정오 무렵, 이때 이제 히틀러는 이미 사태가 조금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루덴도르프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두행진에 나서 혁명의 대의를 외치기 시작했으나 동조하는 시민들은 없었고, 곧 이들을 가로막은 경찰 병력과 접촉해 짧은 총격전 끝에 시위대 14명이 죽고 모두 도망쳤다. 경찰은 4명이 죽었다. 이때 이들이 혁명의 대의를 외쳤다는 것이 역시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들이 보기에 앞서 언급된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의 계기가 된 1918년 11월의 혁명이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가짜 혁명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을 자신들이 실현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이들의 이런 생각은 당시 이들이 이날 뿌린 전단지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독일 민족에게 고함. 11월 배신자들의 베를린 정부는 오늘부로 무너졌으며 새로운 독일 민족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또 자신들이 민족혁명을 시작한다는 그런 주장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쿠데타 시도 자체는 하루 만에 비교적 싱겁게 히틀러가 체포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사후 처리와 그 뒤에 영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도 쓰여 있는 대로 이러한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를 일약 스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오스트리아 등지로 국외 망명했다. 물론 도망간 건 히틀러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히틀러는 독일 국내에 있었고 곧 체포되었으며 법정을 발언대 삼아 자신의 주장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이다. 실제로 히틀러는 진술 과정에서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쿠데타야말로 진정한 혁명이고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바이에른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독일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에게 히틀러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또 다른 주모자급 인물인 누덴도르프는 억지로 끌려나왔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전쟁 영웅의 힘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받았으나 오히려 군인이 비겁하다라는 여론에 휩쓸려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사실 히틀러와 다른 지도자들의 차이는 얼마나 잘 도망갔냐일 뿐인데 도망치는 실력이 젬병이었던 히틀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가 진술 과정에서 자신을 오히려 홍보했기 때문에 이건 히틀러의 어떤 나쁜 의미에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때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서 오히려 인기가 늘어나는데요. 이를 지켜본 뮌헨 경찰 한 부국장의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예언서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히틀러는 오늘날 민족운동의 영혼이나 다름없다. 머지않아 대중을 나치의 이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체포되기 전 구술서를 통해 당 지휘부를 재편한 다음 구속되어 란츠베르크 요새에 수감되었다. 이때 수감된 요새는 당시 독일의 다른 감옥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양호했습니다. 우선 강제 노동도 면제되었고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이은 재판에서도 바이에른 우익 세력들은 저열한 배신자들 대신 당당하게 맞선 히틀러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열렬히 응원했다. 히틀러는 법정에서도 쿠데타에 대해 무능한 의회 통치에 대한 국민적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바이에른 정부 및 정부 우익 인사들이 자신과 투쟁 동맹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등등을 다 기억한다는 협박 전술을 구사했다. 그리고 이 협박 전술과 히틀러의 포장술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면서 뮌헨 법정은 히틀러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사실 이게 맞아떨어졌다고 표현한 어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반역죄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지방 법원이 아닌 라이프치히에 있는 법원에서 다뤄져야 했지만 바이에른의 정치인들이 중앙정부에 입김을 넣어서 뮌헨의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규정상 18개월 이후 수용 후 가석방해야 했지만 편안한 옥중 생활을 즐기면서 나의 투쟁을 구술하다가 바이마르 정부의 정치인 사면령으로 13개월 만에 가석방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요. 자잘한 숫자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후 가석방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9개월 후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다. 반역죄인 만큼 지방 법원이 아닌 라이프치히의 상급 법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내용이죠. 히틀러의 협박 전술을 두려워한 바이에른의 높으신 분들이 베를린의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뮌헨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때문에 히틀러의 우호적인 방청객들이 가득 찰 수 있었고 법정도 바이에른 주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다. 반역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추방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적의 히틀러는 즉시 추방되어야 했으나 법원은 국적은 독일이 아니더라도 독일계이며 스스로를 독일인이라 여기고 독일인으로 행동하며 1차 대전에서 독일군으로 참전했으니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당시까지도 히틀러의 국적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있는 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 정도로 독일적으로 사고하고 독일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이에게서 반역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히틀러를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기각됩니다. 주심 판사 게오르크 나이트하르트는 극우 민족주의 사상에 공감하는 자였다. 나이트하르트라는 인물은 나치가 집권한 이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게 되고 2차 세계전 후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사의 문제는 나이트하르트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당시 판사들의 성향을 연구한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극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파 계열, 우파 성향의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비슷한 폭력 사태나 폭동이 일어났더라도 극좌파에 대한 처벌이 극우파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편한 감옥 생활 끝에 석방되어 나치당의 지도자 자리에 다시 올라갔다. 자, 마지막 뮌헨 폭동의 의의입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의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간략한 서술에서는 히틀러 개인의 쿠데타라고 보지만 실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도 간략하게나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히틀러가 무작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 중앙정부의 상황, 그리고 바이에른 주정부의 상황, 그리고 극우파 내의 어떤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계로 치자면 히틀러도 중요했지만 루덴도르프도 쿠데타 이전부터 히틀러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카르 자이서도르프 역시 쿠데타를 진압하긴 했지만 이전에는 히틀러와 극우 준군사 조직, 무장 집단을 쿠데타 목적으로 활용하고 팽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백했다. 오히려 히틀러가 아닌 루덴도르프를 실질적 주동자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히틀러가 우연찮게나마 그 중심에 있었고 본인 스스로의 결단으로 쿠데타의 트리거를 당겼다는 점은 분명하여 훗날 그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위넨 폭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오히려 이 위넨 폭동이 실패하면서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히틀러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더 이상 무장 반란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 사건 이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장 반란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것이 나치가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넨 폭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위넨 폭동에서 실패함으로써 나치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야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전략이 실제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무위키에서 위넨 폭동 혹은 맥주얼 폭동이라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를 이렇게 읽고 느낀 점을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일반적인 혹은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기타 문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분량의 미넨홀 폭동에 대해서 처음 살펴보는 사람도 개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미 대충 알고 있는 사람도 배경이나 조금 더 상세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문서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학자가 읽어주는 나무위키, 오늘은 수정의 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정의 밤은 나치 독일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 상점에 불을 지르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 안 그래도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했던 독일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무위키 문서를 통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정의 밤 문서가 있고요. 수정의 밤 이후 파괴되어 버린 유대인 상점 사진, 그리고 유대교 회당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로 개요가 있고 짧게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38년 11월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독일에서 나치 당원과 여타 독일인들이 독일 전역의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고 시나고그에 방어한 사건. 당시 깨진 유대인 상점의 진열대 유리창 파편들이 반짝거리며 거리를 가득 메웠던 것에서 수정의 밤, 크리스탈 나크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하자마자 실행한 조치 중 하나는 공직에서 유대인을 축출하는 것이었다. 비록 유대인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고 법계와 의료계는 점진적으로 폐쇄되었지만 1938년까지 개인 사업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놔두고 있었다. 이때의 유대인 이민은 특별히 많이 생기지도 않았고 현금 제한 조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유대인의 재산을 형편없는 가격에 팔도록 압박하는 개별 행위는 있었지만 이러한 것은 대부분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물론 경찰이 이런 일들을 제지한 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치 당국은 이런 일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나치 초기 반유대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초기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대인에 대한 나치당의 공격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다. 1935년 유대인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뉘른베르크 법이 발표되었고 반유대주의는 극심해졌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오랜 박해에 대한 경험으로 이마저도 참아냈다. 베를린 공동체의 한 근본 시온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어떠한 법 아래서도 삶은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나치당과 잠정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벌어질 유대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아는 우리는 어째서 나치가 집권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다 도망치지 않았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유대주의 연설이라든가 어떤 정서는 이미 수세기 동안 독일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장 도망가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왔던 터전에서 계속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결국 벌어지게 된다. 그 시작은 독일에 거주하던 외국 출신 유대인들을 무조건 추방하려는 나치당의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폴란드 국적 유대인들의 강제 송환을 골자로 한 나치 독일의 유대인 추방 정책을 예의주시하던 폴란드 제2공화국 정부는 1938년 3월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오스트리아 영내에 살던 2만 명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귀국하지 못하도록 5년 이상 아무런 왕래 없이 외국에 거주하던 폴란드계 유대인들의 여권을 무효로 만드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독일에 거주하던 5만 명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이때 짐작할 수 있다시피 여권 무효 조치가 적용되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유대인이었고, 그 수도 여기서는 이제 5만 명으로 적혀 있지만 많게는 7만 명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때 독일 정부는 폴란드 정부에게 이제 여권이 무효가 됨으로써 무국적자가 되는 이들이 폴란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당연히 이를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비밀 경찰 게슈타포를 동원해서 독일 정부는 10월 27일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9일 밤 집에서 끌려 나온 이들이 폴란드와의 국경 부분으로 이송되었고, 국경에 있던 폴란드 국경 관리 담당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치도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식량도 없이 국경 인근 기차역에서 수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추방할 수 없게 되자 이때까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외무부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비밀 국가경찰에게 넘겨주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후 비밀 국가경찰은 폴란드 측의 입장과 관계없이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국경 너머로 내몰았다. 물론 폴란드는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폴란드는 독일한테 자꾸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추방하면 우리도 똑같이 독인들을 전부 추방한다고 협박했지만 독일은 막무가내였다.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후 수정의 밤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침 프랑스 파리에 불법 체류하고 있어서 화를 면했던 17세 소년 헤르셀 그린슈판이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읽은 후 매우 분노했고, 38년 11월 7일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을 찾아가서 3등 서기관이었던 에른스트 롬 라트를 권총으로 쏘았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에른스트 폼 라트는 반나치주의 혐의로 게슈타포의 감시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문장, 라트가 반나치주의 혐의로 감시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저도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암살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건들이 전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소년의 체포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곧 독일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틀 후 라트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사건을 확대시킨 주범은 괴벨스였다. 괴벨스는 나치 독일의 대표적인 선동가로 잘 알려져 있죠. 괴벨스는 그토록 부르짖던 유대인의 독일인 위협론을 꺼내들었고, 전국의 돌격대원들에게 라트의 복수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물론 라트가 숨을 거두기 전인 11월 8일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유대인 회당과 상가, 자택에 대한 무분별한 테러 행위가 시작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장검의 밤 사건 이후 사실상 독일 지역의 정치 깡패로 전락해버린 돌격대였다. 장검의 밤 사건은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장검의 밤 사건을 통해서 히틀러는 자신의 잠재적인 정적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물론 나치당 조직이 돌격대를 지원했으며, 언론들은 이 사건을 괴벨스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열심히 부추기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괴벨스의 역할만 쓰여져 있고, 히틀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히틀러 역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9일 한 행사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괴벨스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다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도록 냅둘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을 고의로 철수시킬 것. 그리하면 이제 반유대주의 시위가 격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분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틀러는 평소에는 아주 자주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연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철수시키고 고의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격화되도록 방치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여져 있는 괴벨스의 조치들도 히틀러의 묵인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괴벨스는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저녁 10시경 당 간부들과 나치 돌격대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나치당이 반유대주의 시위와 폭력을 조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위인 것처럼 보이도록 주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이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부추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들은 당 지도부는 이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사실상 시위를 더 증폭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마침내 수정의 밤 사건이 38년 11월 9일에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맥주홀 폭동 15주년을 기념하여 맥주홀 폭동은 제가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었죠. 위넨 구시청에서 열린 공식 행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을 접한 괴벨스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피해 보복을 주장했고 곧이어 괴벨스의 명령은 말단 시군 조직까지 하달되었다. 그날 밤과 다음날 새벽 독일 전역에서 수천 개의 유대인 상점이 파괴되었고 유대교 회당은 거의 대부분 불탔다. 여기는 이제 상점과 회당만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노인 보호소 그리고 아동 보호소까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정의 밤으로 인한 유대인 사망자는 나치당의 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91명이었다. 이것은 물론 최소 추산치다. 영국의 학자 리처드 에반스는 자살한 유대인 300명을 포함해 총 2,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다고 추산했다. 부상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수데텐란트의 시나고그 267개가 파괴되었고 유대인 상점 7,000개, 백화점 29개, 그리고 유대인 공동묘지 다수가 손상을 입었다. 뒤이어 힘러의 명령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남성들이 체포되어 다하우, 부헨발트, 작센하우스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고 며칠 뒤에 풀려나긴 했지만 여기서도 500명이 추가로 살해되거나 병사 혹은 자살했다. 독일 거주 유대인에게는 10억 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상보험을 몰수하여 수정의 밤에 피해를 입은 비유대계 사람들의 소유물을 변상하는 데 적용했다. 처음에 나치는 보험사들에게 유대인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신용도 문제가 생긴다고 항변하자 방침을 바꾸어 보험사들은 규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신 지급된 보험금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정의 밤 사건 이후 유대인 말살이 본격화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 유대인을 박멸하자는 주장은 선전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다. 히틀러가 묵인하고 괴벨스가 연출하여 자발성이라는 탈을 쓰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수정의 밤은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 독일의 조치가 이제는 확실하게 물리적인 폭력과 축출로 바뀌게 되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나치당은 유대인에 대한 공개적 폭력과 조롱을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933년 집권 이후 정권 안정화와 군사력 증강을 위해 길거리에서 갈색 셔츠단과 친위대의 공개적 유대인 폭행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불편한 눈치를 보아야 했고 유대인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쓸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과장되어 있죠. 왜냐하면 집권 이후로 줄곧 반유대주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불매운동과 추방, 점진적 권리 박탈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수정의 밤 사건을 빌미로 국민들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말살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고 판단해 방향성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히틀러는 딱히 수정의 밤 당시 별다른 선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방군과 경찰력으로 하여금 돌격대와 친위대원들의 폭력행위를 방조할 것을 지시했다. 유대인에 대한 격리 정책은 다윗의 별을 겉옷에 달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유대인이 표식을 달고 다닐 때쯤 추방이 시작되었다. 다윗의 별을 옷에 다는 것은 많은 영화들에서 재현이 되었죠. 나치 체제의 2인자인 괴링이 38년 10월에 열린 경제와 군비 확충 계획을 위한 회의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유대인 문제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유재산의 완전 몰수와 거지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강제 이송, 그리고 이들을 잠정적으로 수용할 개토의 설치뿐이었다. 괴링 역시 학살이 일어나던 밤 몇 가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앞으로 유대인이 상점을 소유하거나 상점뿐만 아니라 수공업 그리고 유통업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
그리고 유대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전시회 혹은 광고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시행을 반대할 만한 세력은 독일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나치 독일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가 정도였다. 이제 물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독일인 중에서 모든 독일인들이 수정의 밤에 마냥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방관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독일인도 많았지만 나치 당원이나 돌격대에 속하지 않았던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독일 민족에 속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다는 반응도 있었고 어째서 이런 불법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지 개탄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후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대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유재산 몰수는 학살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11월 10일에 이미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이익을 둘러싸고 괴링과 괴벨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히틀러는 괴링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더불어 학살 때문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각 부처 장관과 관료들은 이에 동의했다. 곧이어 우선은 유대인 소유의 상점들이 그리고 공장과 회사들이 그들의 말대로 아리안화되었다. 유대인 소유 사업체들은 싼 값으로 독일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해체되었다. 유대인들은 처분금조차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 사업체를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그 계좌는 인출이 금지되었고 이후 국가가 몰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던 사치품과 보석들을 시중에 내다 팔아야 했고 당연히 정상가보다 헐값에 매매되었다. 유가 증권과 주식은 매매조차 금지되어 강제 기탁금 형태로 보관해야 했다. 관청들은 일자리를 잃은 유대인들 가운데 노동 능력이 남아있던 일부를 군수산업과 기타 부분에서 값싸게 착취할 수 있었다. 이후 벌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과 또 수용소 이야기, 아우슈비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938년 11월 일어났던 유대인에 대한 학살, 수정의 밤 사건에 대해서 나무위키 문서를 통해서 다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무위키 문서이긴 하지만 수정의 밤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는 입문자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명이 작성했는지 혹은 여러 명이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서를 보시면 당대의 사진 그리고 심지어 영상까지도 남아있고요.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학자가 보기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문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정의 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 또 다뤘으면 하는 문서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